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자. 그래. 오케이, 잘했어. 이거 나중에 되고. 응원 만들 때 와시 캔 앞으로 가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와시 캔 앞으로 간다고? 와시 제일 앞으로. 의문사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 그때 왜 그러는데? 그게 생각하다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에 생각하다에 관련된 거. think, suppose, guess, believe 이런 표현들. 그때 이론까지가. 그 내용을 쌤이 그때 설명을 간접 의문문에서 그런데 근데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이건 간접 의문문이 아닌데 무엇이잖아. 무엇이 의문사는 원래 항상 문장 맨 앞에 있었잖아. 항상 의문사는 이제 문장 맨 앞에. 그래서 우리도 What are you doing?이라고 하지 Are you doing what?이라고 안 부르잖아. 그거랑 지금 방금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고. 다 했네 이거를. 무슨 말이냐. 그때 좀 많이 해놨었구나. 오케이. 고생했어. 자, 그다음에. 명사보호랑 형용사보호를 각각 있는 이제 내십니다. 형용사보호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너도 다 한 거야? 다 못했어? 컵책은? 얼마나 했어 그럼 혹시? 다 했어? 근데 여기 채점이 좀 뜨문뜨문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 그래서 그거 채점만 좀 마무리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모르잖아. 너는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채점을 좀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면은 더 좋겠어요. 알겠지? 자, 고생했고. 그다음에 잠깐만 테스트 한번 볼게요. 여기 189번까지 가구나. 이거는 본문 3까지. 11월 18일이라고 써있는 거 뭐예요? 맞죠? 그럼 이거는 어쩌라고 했었길래? 거기까지 하고 얘가 며칠날 숙제하고 네네네. 그렇구나. 채점이 이제 본문 한 주까지 걸쳐져 있고, 채점을 좀 하는 게 있고. 알았어. 자, 여러분들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지금 2개과를 지금 수업을 이제 진도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법 개념 테스트를 이제 보고 있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제 수량 형용사 그리고
수동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 테스트를 계속 이제 볼 거예요. 우리 오마중도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등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법 개념이거든요. 어법 개념. 여러분이 그래머 빌드업에 나와 있는 그 객관식 문제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어차피 본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어법을 여러 개를 그냥 써서 틀린 거 개수 골라라, 맞은 거 개수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잖아. 고등부에서는 어차피 싹 다 변형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등부 기준이든 고등부 기준이든 일단 어법은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바뀌어서 나오니까. 알겠죠? 우리가 무슨 뭐 구시대적인 것처럼 뭐 본문 다 통함기 해갖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먹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개념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면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가 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거를 암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이제 항상 더불어져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볼 건데요. 그 데일리 테스트 한 거를 잠깐만 피드백을 좀 하고 시작을 좀 할게요. 오늘 그 어법에 대한 것만, 오형식 구조에 관련된 거죠. 요것만 좀 피드백하고 수업을 실과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테스트를 낼 때 오형식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출제하겠다. 일단은 첫 번째 해석에 관련된 것, 두 번째 종류에 관련된 것, 세 번째가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제 개념 테스트를 출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오형식 구조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단 이제 목적격 보호가 이제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있으니까 이거를 각각 작성해서 써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The rain made the trees wet. 그래서 비가 나무들을 젖게 만든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Her mother made her a famous actress. 자,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유명한 배우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명사가 나오면은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했죠. 결국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서 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오형식 구조에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죠 이거. 요게 성립해야만 오형식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은 오형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소 10번은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동사 세 가지 첫 단어를 제가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예문, 해석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ll 목적어 명사 보호 하면은 명사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지. 그래서 얘를 뭐뭐로 부르다, 얘를 뭐뭐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people call her dancing queen. 사람들은 그녀를 dancing queen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이 둘이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녀가 댄싱 퀸이다 했을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형식 구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name 목적어 명사 보호 마찬가지로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얘를 뭐뭐로 이름 지어주다, 얘를 뭐뭐라고 이름 지어주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her mother named her Julia.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줄리아로 이름 지어줬다. 됐죠? 그래서 그녀가 줄리아이다. 해석이 되죠? 주어 동사를 해석하니까. 그래서 오형식 구조이다. 세 번째, make 목적어 명사 나오면 마찬가지. 얘를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My mom made me a doctor. 우리 엄마는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내가 의사이다. 말 되죠? 그래서 역시나 또 오형식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 네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게 또는 뭐뭐 하도록 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아니면 뭐뭐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make 목적어 형용사 나왔다. 얘를 뭐뭐 하게 만들다. Cat make her happy. 자, 고양이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그녀가 행복하다. 말이 되죠? 그래서 오형식 구조가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find 목적어 형용사. 자, 얘를 뭐뭐한 상태로 발견하다 또는 얘가 뭐뭐 하다는 것을 알게 되다. 됐어?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y found a way to resting.
그들은 그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를 해석하면 그 책이 재미있다 말 되죠. 그래서 오형식이 또 성립하는 거고. 세 번째, keep 목적어 형용사. 얘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This coat will keep you warm. 이 코트는 너를 따뜻하게 유지할 것이다. 너가 따뜻하다. 되죠? 주어 동사. 네 번째, leave 목적어 형용사 나오면 얘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 이런 거야. 그래서 the mom leaves her child lonely. 엄마는 그녀의 아이를 외롭게 남겨뒀답니다. 외로운 상태로 남겨뒀다는 거죠. 그녀의 아이가 외롭다. 역시나 주어 동사를 해석하니까 딱 말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우리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 썼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점을 해석과 문장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해석적 차이는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나는 그 책을 쉽게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easly가 얘를 꾸며주는 삼형식 문장 구조로 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보, 오형식 구조 이런 문장 구조적 차이가 있죠. 이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아예 달라졌다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6과는 다 마무리했었죠? 어법까지 맞나?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그 수동태까지 다 하지 않았니?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은 7과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아서 빡빡해. 자, 오늘도 기운 내서 한번 해봅시다. 7과. 자, 선생님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교과서를 볼 때는 이 과의 제목과 그리고 본문의 제목 이 두 가지를 다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습서 펴주세요. 본문부터 할 거예요. 7과 자습서. 책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간수를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완수한 사람들은 이제 맨 앞면에다가 이제 그 책 겉면에 이제 사인을 해줬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 질문할 게 없다면은 표지에 사인된 책은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알겠죠? 제가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 표지에다가 사인해 놓은 거는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질문할 게 있다면은 이제 챙겨와서 저한테 질문을 해야겠죠. 이해됐죠? 자, 7번 볼게요. Step inside the culture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문화 속에 한 걸음이랍니다. 문화 속으로 한 걸음? 자, 뭘까요? Write your feelings. 너의 감정을 작성하라 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여기서는 문화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여기서는 감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이 둘에 관련된 건가? 일단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봅시다. How do you express your feelings? 어떻게 너는 표현하니 너의 감정을? Do you sing or dance? 너는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냐? Do you write a poem or draw a picture? 너는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냐? Nowadays, 요즘에는 it is popular, 인기가 있답니다. 가주어라서 해석을 안 했어요. 인기가 있어. 뭐가? 네모가로 하는 것이 인기가 있어. To express feelings through handwriting. 손글씨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인기가 있답니다. 요즘에. 그런가? 손글씨? 인스타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는 거의 끝판왕은 인스타. 옛날 내가 고등학생 때 세대라면은 싸이월드. 뭐 이런 거 아닌가? 어쨌든가. Let's look at some works of art.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몇몇 예술 작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제목에서 감정을 이제 글로 써 작성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이 뭐 노래나 춤으로 이제 표출을 하느냐 아니면 시나 그림을 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게 손글씨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인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In the work of art. 자, 작품 속에서, 예술 작품 속에서 on the right. 자, 오른쪽에 있는 예술 작품에서는요. The world includes an image of a delicious fruit. 홍시라고 나왔습니다. 교과서 보면 아마 뭐 나와 있겠죠, 그림이. 이거 교과서가 아니라 그림은 없네요. 자,
단어가 포함하고 있대. 어떤 거를? 맛있는 과일의 이미지, 즉 홍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It shows that autumn is a season of fruit. 자, 그것은 보여준대요. 가을이라는 게 어떤 프루트의 계절인 걸요. 이 프루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과일. 근데 이제 과일이라는 뜻 말고요. 어떤 결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결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 프루트이 과일이라고 하는 건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열매라는 뜻이야, 얘들아. 열매. 프루트라는 단어가 원래. 근데 얘들아, 열매라는 거는 뭐냐? 식물의 최종 버전이 열매 아니에요? 최종 버전? 처음에 씨앗부터 자라갖고 이렇게 해서 쭉 자라갖고 나중에 열매를 만든다. 이게 최종 버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프루트이 원래 열매라는 뜻이기 때문에 최종 버전이라는 의미로서 뭔가 결실을 맺다 할 때 그 결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알겠죠? 요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즉 홍시는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다라는 걸 보여준답니다. 결실의 계절이란 게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결실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얘들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맞아요? 결실이란 건 뭐야? 최종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는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수확이죠, 수확.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확과 관련된 단어가 뭡니까? harvest죠, harvest. 됐어요? harvest. 이게 수확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work of art on the left. 자, 왼쪽에 있는 예술 작품은 shows 보여주는데 a Korean word and a Chinese character. 그래서 한글 단어와 이제 한자를 보여준답니다. 여기서 캐릭터라는 게 문자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문자. 됐어요? 어떤 글자 이런 뜻이 있어요. 캐릭터가. 그래서 중국의 문자, 중국의 글자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한자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림이 없으니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자, 이어서 볼게. It looks like a happy woman. 자, 그것은 뭐뭐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여자처럼 보인대요. Working down on a road. 자, 그래서 뭔가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행복한 여인처럼 보이는데 with autumn leaves. 자, autumn leaves니까 단풍잎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utumn은 가을이고 leaves는 나뭇잎이잖아. 그럼 가을에 나뭇잎이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거. 지금 엄청 많죠? 지금 우리 길거리에 단풍잎. 이렇게 되겠습니다. 낙엽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낙엽이 이제 깔려있는 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는 행복한 여인처럼 보인답니다. 그림이 없어서 아쉽네요. 이어서 both of these works. 자, both 나왔으니까 둘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작품 둘 다 express. 자, both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야 돼. 그래서 express 동사 원형으로 쓴 거야. 이 두 작품 둘 다 express 뭘 표현하냐? The feeling of autumn. 모두 가을의 느낌을 표현하는데요. Through beautiful handwriting. 자, 아름다운 손글씨를 통해서 이 가을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자, this kind of art. 이런 종류의 예술이 is called 불리워집니다. calligraphy라고 해요. calligraphy. 실제로 이제 그 calligraphy를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혹시 교과서에서 그림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되지? 예를 들어서 뭐 가을을 쓴다 그럼 이렇게 쓰인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calligraphy 보면 약간 막 이런 감성으로 이렇게 막 써놓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으로써 이제 쓰면서 이게 이제 이 글씨가 이런 느낌을 전달해 준다라는 걸 이제 아마 설명하고 싶은 거겠죠. 결국에는 어떤 손글씨 쓰기, 즉 calligraphy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본문 2 보겠습니다. calligraphy는 is not new, 새로운 게 아니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까지가 calligraphy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쭉 설명을 한 거야.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손글씨가 유행하는데 지금 이거 한번 봐봐.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이것도 이렇게 돼 있지? 이거를 calligraphy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calligraphy가 뭔지 내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calligraphy가 뭐냐?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자, calligraphy는 새로운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 new라는 말이 나왔는데 같은 말로 우리 fresh라는 단어 하나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쉬운 단어인데 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novel 이런 단어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은 소설인데 여기서는 소설이 아니고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fresh는 신선한, 새로운 이런 뜻이죠. calligraphy는 새로운 게 아니야. 즉 무슨 말이야?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죠. Many different kinds of calligraphy works. 자, 많은 다양한 종류의 calligraphy 작품들은요, from long ago, 오래 전으로부터 그런 calligraphy 많은 작품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었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즉, 갑자기 현대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게 우리가 실제로 발견을 했다고요. Look at the two examples. 자, 두 개의 예시를 한번 봐라. From Korea and the UK. 옐로우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한국 그리고 영국으로부터의 두 한번 사례를 보랍니다. Can you tell the difference? 너는 차이를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tell은요 사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써도 돼요. 구별하다. 이 tell이 말하다라는 뜻 말고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 하나만 알려줄게.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distinguish 이런 단어가 있어요. distinguish.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이야. distinguish. 사실 중이치고는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오마에서는 뭐 워낙 이런저런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얘까지도 한번 알아주자고요.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left one. 자, 왼쪽의 것은 was created by Chusa in th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자, 그래서 조선 왕조 시대에 추사에 의해서 왼쪽 작품이 만들어졌대. 그 캐릭터들, 즉 글자들은요, were painted, 만들어졌대, 그려졌대. with a soft brush, 부드러운 붓으로요. 그 옛날 우리 그 서예 뭐 약간 뭐 이런 건 거죠 뭐. 자, the right one. 오른쪽 것은요, 즉 Canterbury Tales라는 거는요 만들어졌답니다. 자, 뭐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잉글랜드에서 140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펜으로 쓰여졌고요. Different writing tools, 다른 그런 이제 필기 도구들이 led to. 이 lead to 하면은요 우리가 뭐뭐로 이끌다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이 있지만 얘를 뭐뭐를 유발하다 라는 의미로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lead to. lead 하면 이끌다지만 lead to가 이끌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뭔가를 유발해내다, 어떤 결과를 낳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낳다, 유발하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캘리그래피를 유발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필기구들로 하여금 얘가 다양한 스타일의 캘리그래피라는 결과물을 냈다. 뭐 이런 뜻이에요. Of course, 물론 all calligraphers, 모든 캘리그래퍼들이, 즉 캘리그래피 작가들이 had to practice hard, 열심히 연습해야 했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ir unique styles, 그들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해야 했다, 연습해야 했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문 2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캘리그래피가 옛날에만 현재의 새로운 게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다. 이게 본문 2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우리 첫 문장에 calligraphy is not new 라고 나왔던 이 짧은 문장 있지. 이게 이 본문 2번의 주제예요. 주제. 됐어? 여기 요거. 요게 주제예요. 주제. calligraphy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됐어? 그럼 본문 2 주고 위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위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나온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랑 가장 관련성이 있는 게 나와야겠죠. 캘리그래피는 지금 새롭게 생겨난 어떤 문화 또는 새롭게 생겨난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즉 반대로 말하면은 캘리그래피는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라는 거. 됐어?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본문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계속해서 이제 calligraphy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에서는 야 이런 게 calligraph야 라고 예시를 보여줬어요. 본문 2에서는 야 calligraph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러면 본문 3번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번 볼게요. Today, 오늘날 calligraphy is widely used around us. 자, 오늘날 calligraphy는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 주변에서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첫 문장만 읽었을 때 이 본문 3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벌써 감이 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calligraphy가 되게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아까 우리 본문 1에서도 나왔잖아. 요즘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글쓰기가 유행한다, 핸드라이팅이 유행한다는 말이 아까 나왔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바로 calligraphy다.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이 calligraphy가 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그 범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면, you can find designers and artistic touches. 자, 너는 발견할 수 있대요. 디자이너들의 예술적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영화 포스터, 책 표지, 음악 CD, 그리고 옷에서. 됐어요? 이게 다 calligraphy죠. 막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대라는 말을 쓴다면 그대 막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됐어? 그러니까 왜 음악 CD라던가 이런 거에 보면은 막 이런 감성으로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calligraphy라는 거죠. calligraphy.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calligraphy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즉 조금 이거를 압축해서 말한다면 calligraphy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보편성. 맞죠? 널리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보편적인이라는 단어를 좀 알면 좋겠네요. 영어로 universal. 됐어요? 이게 보편적인이라는 뜻이죠. 형용사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below are some examples. 자, 아래에 몇 가지 예시들이 있답니다. 주어 동사 도치된 거예요. 이거 이제 부사가 나와갖고.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Look at the title on the movie poster. 자, 영화 포스터의 제목을 봐라. How do you feel? 너는 어떻게 느껴지냐? Can you imagine? 너는 상상할 수 있겠느냐? The monster's big mouth, sharp teeth, and ugly long tail. 그 몬스터의 커다란 입,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못생기고 긴 꼬리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How about 하면은 뭐뭐는 어때?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제목은 어때? On the fantasy novel. 자, 그래서 판타지 소설에 있는 제목은 어때? Do you see? 너는 보느냐? Harry's lighting and the wizard hat. 그래서 해리의 번개와 그 마법사 모자가 보이느냐? 이런 거죠. 해리포터 얘기인가? 뭐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calligraphy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인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번에서는. 자, 마지막 본문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3번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calligraphy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본문 4는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Anyone can start to write calligraphy. 자, 누구나 calligraphy를 쓰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calligraphy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소개를 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calligraphy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 It i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투부정사 하는 게 쉽지 않대요. To write by hand well at first. 자, 처음에 손으로 잘 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습이 완벽을 만든답니다. 이게 속담 표현이거든요, 사실. Practice makes perfect가. 그래서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공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keep trying. 계속해서 노력하고 and make it part of your everyday life. 여러분, 별거 아닌데 하나만 말해줄게. 이 everyday 보면은 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거랑요. 이거랑 달라요.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일이라는 뜻의 everyday는 아래 거예요. 이게 매일이고요. 위에 everyday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일상. 됐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다릅니다. 얘는 부사예요, 부사. 얘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everyday가 life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야.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만들어라. 그것을 너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일상적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가 뭐예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참고로 캘리그래피입니다. 캘리그래피. 어디 갔냐? 요거 Y의 캘리그래피.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캘리그래피 쓰는 거. 캘리그래피 쓰는 것을 너의 일상적 삶의 일부로 만들어라.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일까? 아이고 우리 서아 졸리고 왜 이렇게 깜짝 놀라? 윤호도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아닐까요?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거 아니야? 일상의 일부로 만들라며. 캘리그래피를 일상의 일부로 만들래요. 나의 일상이 뭐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서 끝나서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집에서 좀 놀다 잔다. 이게 일상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이 일상의 사이클이 있는데 이 일상의 일부분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갔다 오는 거 내 일상의 일부분이죠. 학원 갔다 오는 거 내 일상의 일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일상에다가 캘리그래피를 쓰는 것을 내 일상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매일매일 꾸준히 해라라는 거겠지. 그치? 그럼 매일매일 꾸준히 하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겠죠. 매일매일 써봐라. 습관처럼 해봐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Write your feelings. 너의 느낌을 가지고 써보랍니다. 이거 read가 들어갔는데요. 너의 느낌을 써봐라가 아니라 너의 느낌을 가지고 써봐라라고 하고 있죠. 너의 느낌을 담아서 한번 써봐라. On birthday cards, bookmarks, or gifts. 그래서 생일 카드나 북마크나 아니면은 선물 뭐 이런 거. 자, 이어서 soon. 조만간 you will build up. 자, buildup은 뭔가를 구축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곧 만들 거랍니다. 너의 자신만의 캘리그래피의 세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즉, 너만의 고유한 캘리그래피 기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 내용은 다 봤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결국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자, 이 글의 소재. 소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캘리그래피예요. 자, 캘리그래피라는 소재 말고 하나 더 말해볼까요? 뭐가 있을까 얘들아? 자, 그럼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어쩌라는 거예요? 미안해, 못 들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에이, 아니 지금 캘리그래피 설명 지금 실컷 했잖아. 캘리그래피 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라고? 아, 습관으로 만들어라? 아니요, 습관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캘리그래피를 왜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렇지, 그거죠.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 감정을 표현하려고.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됐어? 이게 소재가 되는 거야. 알겠지? 캘리그래피 얘기를 했어. 근데 캘리그래피를 해서 어쩌라고요? 감정을 표현하라고.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봐봐. 본문의 제목이 뭔데? Write your feelings 아니에요? Write your feelings? Write, 쓰랍니다. 너의 감정을 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쓰다라는 거와 관련 있는 건 캘리그래피겠죠. 그렇죠? 그럼 뭐를? 감정 표현. 됐어? 이 두 가지가 일단 주요 소재가 됩니다. 이 글은요, 큰 틀은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했는데 본문별로 좀 주제나 제목이 좀 달라요. 본문별로. 그래서 나눠서 보자면 본문 1은 어떤 설명을 했는가? 캘리그래피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예시. 그렇죠? 예시를 보여주면서 소개를 한 글입니다. 이런 게 캘리그래피야. 이러면서 샘플로 보여주고 예시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됐죠? 이게 본문 1의 주된 내용이죠. 본문 2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문 2는 아까 전에
잠깐만요. 네. 본문 2는 캘리그래피가 현대에 새롭게 생긴 게 아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캘리그래피의 어떤 뭐라고 하면 될까? B는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됐어요? 예전부터 존재했었던 거라고. 지금 새롭게 생겨난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부터 있었다. 본문 3번은 다양한 분야에서 캘리그래피가 쓰인다라는 거였죠. 다양한 분야에서 캘리그래피가 쓰인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캘리그래피의 활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캘리그래피의 활용. 자 마지막 본문 4번째 캘리그래피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방법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대신에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너만의 캘리그래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 캘리그래피 근데 캘리그래피 하는 방법은 좀 애매한데. 왜냐면 방법이라고 해봤자 그냥 열심히 해라. 그냥 습관처럼 해라. 그냥 이 내용이 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캘리그래피의 캘리그래피를 시작하는 방법, 시작하기 플러스 그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만의 캘리그래피를 가질 수 있다. 즉, 너만의 어떤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캘리그래피의 결과가 되겠죠. 됐죠? 시작한 이후의 결과. 이렇게가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본문별로 우리가 달리 봐야겠죠. 본문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내용은 이쪽으로 보고 이제 세부 내용을 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세부 내용.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문별로 모두 소재는 똑같거든요. 전부 다 캘리그래피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이 캘리그래피를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본문에. 그러니까 이 소재가 글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본문별로 어떻습니까? 소재는 캘리그래피랑 동일한데 내용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본문은요 주제나 제목으로 내기가 좋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그래서 우리가 각 본문별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본문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적인 포인트가 있을까? 사실 어법적인 포인트에서 엄청나게 눈에 띄는 건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머 빌드업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거는 한 2가지 정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주어진 주어 이 정도? 본문 1의 2번째 줄에 나와 있죠. Nowadays it is popular to express. 가주어진 주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본문 4번의 첫 번째 문장에도 가주어진 주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It is not easy to write hand well at first 나와 있죠.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가 좀 주요 어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쌤이 생각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봤던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 갔지? 본문 1에 나왔었나? 본문 1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working down a road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working down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woman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즉 분사에 관련된 거. 이 2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눈에 띄어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머 빌드업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주되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화의 그래머 빌드업을 한번 써봅시다. 오! 제가 말한 거 2개가 나왔네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 다 지워도 되지? 이거 다 지울게. 요거. 오늘 할 어법은 오늘 수업 시간 내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거든요. 사실 분사와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특강 때 부에 대한 이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분사가 무엇이고 준동사의 일종이고 뭐 이런 설명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분사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또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가주어진 주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분사는 뭐 좀 이제 배울 게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주어진 주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주어 뒤로 보내고 있으면 끝인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이 가주어진 주어가 그렇게 단순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단순하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언제였지? 중간고사 때였나? 중간고사 때 덕이중 2학년 내신 대비를 했었어요. 덕이중 2학년. 근데 그때 그 덕이중 2학년 학생들 내신 범위에서 가주어진 주어가 나왔었거든. 시험 범위.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가주어진 주어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내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나온다. 이거를 기억해둬라.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차분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약간 애매하네. 6시 5분이라서 우리가 20분에 수업을 시작했죠. 쉬었다 할까 그냥 미리? 미리 좀 쉬었다 할까? 알았어. 미리 좀 쉬었다가 요 두 개를 한 방에 다이렉트로 쭉 할게요. 알겠죠? 좀 쉬었다 하십시오.
아유 머리 사왔다. 머리 안 감았지 너? 선생님이 예전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내가 혹시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없어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그 회사를 다녔어요. 강사를 하기 전에 2년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쌤은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땠느냐? 그냥 막장 그 자체였어요. 막장 그 자체. 정확히 2년을 다녔는데 한 700일을 다녔다고 치면은 500일 정도 지각을 했거든요, 제가. 회사에. 학교도 아니고 회사잖아, 회사. 나 돈 주고 쓰는 회사잖아. 한 500일을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서 어떠느냐. 그냥 이제 좀 이제 어디 짱 박힐 데 없나 이런 거 찾아가고 어디 짱 박혀서 몰래 잠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월급 받아왔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막장이었는데 그때 한번 좀 이제 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루는 이제 출근을 했어요. 너무 피곤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좀 짱박혀서 좀 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이제 어땠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연구소가 하던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어. 근데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 와서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연구소에.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회사에서. 근데 어디 짱박혀서 자지 이렇게 했어. 제가 짱박히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화장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딱 갔어. 이제 거기 시작실이라고 있는데 시작실이 이제 그 실험실을 말하는 거예요. 실험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실험실 있는 층이 이제 한 층이 실험실이야. 그럼 이제 그 층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거기 이제 화장실로 갔어. 아무도 없는 거야. 칸이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칸에 딱 들어갔어. 이제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딱 이러고 자는 거야. 이러고 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변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저리잖아. 다리가 저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칸막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여기 칸막이에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 기대고 잤어. 다리 저리니까 이러고 잤어. 내가 그때 잘 때가 아침 10시쯤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거의 꿀잠 잔 것 같아. 딱 깼는데 너무 개운한 거야. 그 개운했을 때 그 불안감 뭔지 알죠?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 핸드폰을 딱 봤어. 부재중 전화가 20몇 통이 와 있는 거야. 팀장님한테. 시간을 봤어요. 2시간. 점심도 안 먹고 내가 그냥 4시간을 다이렉트로 잔 거야. 이거 보자마자 뒤졌다. 어떡하지? 온갖 머리에서 이제 온갖 나의 이제 그게 들어간 거죠. 그때는 제가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되게 어렸으니까 그때 20대 초반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혼나야 되는 건데 나도 이제 무서우니까 그렇게 못했죠.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없나? 이렇게 있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제 막 거울만에 막 눈곱 껴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딱 봐도 잤다라는 게 딱 티가 나. 얼굴이 내가 봐도. 그래서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정리하고 어떻게 해갖고 되게 바쁜 일 하고 온 척하고 막 이렇게 뛰어서 이제 갔어. 그래갖고 이제 팀장님께서 딱 이제 나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내 얼굴을 딱 봤어. 그래서 이제 팀장님 딱 그러고 너 어디 갔다 왔냐?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 3초 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나 잘리는 거 아닌가? 잠깐만, 내가 이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구라를 쳐야 되지? 근데 전화를 못 받는 거 뭐로 설명하고? 나 온갖 막 이 머리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뻔히 알지. 왜냐면 당시 팀장님은 지금의 제 나이보다도 많았거든요. 그럼 보면 알죠. 누가 보더라고. 그리고 내 평소에 생실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어디 가서 짱박혀서 자고 아프구나 알지. 근데 이제 팀장님이 바랬던 거 보겠어. 네 입으로 스스로 실토하고 잘못을 고해라. 그럼 내가 한번 넘어가 주겠다. 이게 이제 팀장님의 의도였겠지. 근데 내가 이제 짱구 굴리는 모습을 보니까 팀장님이 또 열받은 거야. 그래서 팀장님이 이제 화를 내시기 전에 이제 멘토라고 하죠. 저 이제 그 사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형님이 참고로
저랑 이제 그 회사에서 나이 차이가 제일 적게 난 형님인데 그 형님이 저보다 8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키도 엄청 크고 그 ROTC 장교 출신이어서 몸이 겁나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형이 딱 이러더니 야 너 따라와 딱 이러는 거야. 나 오늘 뒤졌다.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겠구나. 그래서 막 따라갔어. 거의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 마냥 막 이렇게 끌려갔어.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옥상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다 나 진짜 죽었다. 막 손 벌벌 떨면서 막 갔어. 너무 무서워. 이제 옥상 가기 전에 이제 그 자판기가 있는데 야 음료수 하나 마셨다 이러더라고. 괜찮습니다. 마셔주시. 야 불러. 네. 버튼 딱 누른다. 이거 떨면서 이러면서 올라왔어. 이러면서 이제 옥상을 갔는데 그때 이제 옥상에서 야 앉아 편하게 담배 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나는 엄청나게 혼날 줄 알고 되게 쫄아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때 그 형님께서 이제 뭐라고 나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때 제가 나이가 21살인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사랑 대학교를 병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나한테 그때 해준 얘기가 너가 20대 초반이고 얼마나 진짜 너가 놀고 싶겠냐. 근데 이제 너가 이렇게 나와갖고 회사에 나와서 뭔가 일하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기특하게 생각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일 텐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야. 내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일 제대로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명을 받아서 내가 울었어요. 그때 거기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잘 안 울거든요. 딱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가 최대한 지각하거나 이제 짱 박히는 일 없이 이제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형님께서 아무리 갈궈봐야 나는 안 먹히는 놈이니까 그냥 좋게 타이려면은 이 새끼가 변하겠지 이런 마인드로서 나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구나. 안타깝다는 얘기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똑같아요. 나도 막 얘가 뭐 변명을 대려고 막 뭘 짱구를 보여. 그러면 다 보여. 왜? 다 내가 했던 거거든. 내가 다 해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아유 이 시기 안 했으면 열심히 했다고 구라치네. 그래 한번 넘어가 주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막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졸고 있어. 막 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안타까워요. 막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때 옛날에 그 형님이 말해줬던 안타까움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얼마나 놀고 싶겠어. 지금 놀고 싶고 중학생인데 중고등학생인데 얼마나 놀고 싶겠어.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영어와 이제 입시를 가르쳐주는 또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만 두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좀 채찍질을 하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너무 졸고 싶어.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돌아가면서 한 명씩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파이팅. 자 힘냅시다. 자 엎어 볼게요. 현재 분사와 가주어 진조 나와 있는데 자 현재 분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책에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필기를 해볼게. 자 뭐라 나와 있는가?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바꾸어 형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의 ing,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ed형을 붙여서 수동 또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분사가 명사를 단독으로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다가 쓰고 목적어나 부사 등과 함께 뒤에 쓰일 때는 이제 함께 이제 쓰일 때는 명사 뒤에다가 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설명은 거의 다 나오기는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이 페이지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고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말만으로는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종류와 해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가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고요.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분사에 대한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필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분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배울 때 준동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애들, 이런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동사와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닌 애들이 누가 있는가? 바로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사의 개념이 무엇이냐? 분사의 개념. 분사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여기다 분사라는 말을 써볼게요. 이 분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부분. 사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라는 건 결국에는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 됩니다. 한자 뜻으로 풀이하자면요. 나뉘어진 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분사를 participle이라고 합니다. participle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part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렇죠? part가 뭐야? 부분이잖아. 부분. 됐어요? 그래서 나뉘어져서 나오게 된 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분사예요. 자, 그러면은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좀 우리가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자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뉘어져 나온 말 이런 뜻이에요. 분사라는 말이 이런 뜻이야. 동사에서 파생돼갖고 갈라져서 나온 말이 분사라는 거야. 됐어? 나뉘어졌다. 되셨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의 품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품사. 자, 분사의 품사는 아까 책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럼 형용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보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그래머 빌더 교재 기준으로는요. 이 분사가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만 일단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분사의 종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표에 나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분사에는 크게 두 종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에 현재와 과거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현재니 과거니 하는 것은요 시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분사는 현재에서 쓴다, 과거 분사는 과거에서 쓴다, 그게 아니에요. 시제랑 아무 상관없고요. 이 현재니 과거니 이렇게 명칭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 때문에. 자, 우리가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미리 쓰자면 동사에 ed를 붙인 형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동사의 ed형이 과거 분사만 있느냐? 아니잖아. 그냥 과거형도 동사의 ed형으로 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인 거야? 야, 얘가 분사긴 한데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긴 분사니까 과거형 동사랑 똑같이 생긴 분사 이렇게 이름을 짓자. 야, 그거 너무 길잖아. 그냥 과거 분사를 하자. 헐. 그래서 과거 분사를 한 거야. 됐어?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긴 분사, 과거 분사. 됐죠? 그러면은 현재 분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ing형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 과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현재라고 하자. 그래? 깔맞춤. 그래서 현재 분사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애들은 실제로 시제랑 아무 상관없어요. 형태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과거 분사는 PP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이 PP가 뭐냐? 과거는 영어로 past, 분사는 영어로 participle이죠. 그래서 past participle를 줄여서 PP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이제 present participle이거든요. 그럼 present participle니까 얘도 사실은 줄여서 말하면 PP예요. 근데 둘 다 PP 하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편의상 ing라고 부르자, 과거 분사는 PP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정한 겁니다.
과거분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사의 이용으로 쓰지만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규칙 변화. 됐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류 알아봤고요. 해석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분사에는 전부 다 해석이 두 종류씩 있습니다. 현재 분사의 해석 두 개가 있고요. 과거 분사에도 해석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각각의 해석을 알아봅시다. 자, 현재 분사에는 어떤 해석이 있는가? 첫 번째,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능동으로 쓰일 땐 해석이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원래 우리말로 해석할 때 니은자 받침, 리을자 받침, 뭐뭐의 이렇게 해석해요. 원래 형용사가요. 원래 형용사가. 그래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진행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뭐 하고 있는으로 끝나야 돼. 니은자 받침 또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됐어?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야 돼. 형용사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과거 분사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과거 분사는 정확하게 현재 분사의 반대 의미야. 반대 의미. 우리 지난번에 수동태 배웠잖아. 그치? 능동의 반대니까 수동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 되는, 뭐뭐 해지는. 이게 수동의 의미죠. 그럼 진행의 반대는 무엇일까? 자,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의 반대는 뭐야?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료가 됩니다. 완료. 그래서 진행의 반대는 완료죠. 자, 그래서 완료는 뭐 해석이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한, 뭐뭐 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종류 및 해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세 가지가 분사의 기본이에요. 분사의 기본.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분사라는 녀석이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험에 어떻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돼? 라는 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분사는요 시험에 낼 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 서술형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객관식만 나오죠. 낼 만한 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면 두 개예요. 굳이 따지면 두 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우고 쓸게요. 자, 4번입니다. 시험 포인트입니다. 이거 4번은 안 쓰고요. 죄송해요. 강조 한번 볼게요. 시험 포인트. 시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쉬운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분사 쓸래 아니면 동사 쓸래입니다. 분사 대 동사. 참고로 제가 이 써드리는 시험 포인트는요, 중등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부에서도 엄청 잘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도 엄청 잘 나와요. 여러분 그 수능에도 거의 매번 나옵니다. 거의 매번 나와요. 내가 어제 본 수능은 내가 아직 시험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지금 시험 포인트 말씀드리는 두 개는 계속 나옵니다. 어떤 영어 시험을 봐도 계속 나와요. 니네가 토익을 보든 수능을 보든 어떤 걸 보든 내가 지금 강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분사와 동사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풀이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구문 분석 잘하면 끝이에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 분사와 동사를 비교했을 때 분사는 형용사잖아. 근데 동사는 말 그대로 동사잖아. 그렇지? 그럼 얘와 얘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다르잖아요. 얘는 형용사 자리니까 보어나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야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동사니까 동사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평범한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요 동사 자리에다가 뭘 써놓는 거냐면요,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써놔. 그리고 여기 밑줄 쳐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making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이게 맞냐? 당연히 틀리지. 왜? making은 뭐야? 분사야. 분사는 뭐야? 동사가 아니거든. 근데 왜 동사 자리에 있어? 됐어? 그러니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이야 선생님이 그냥 이게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자리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 문장을 길게 복잡하게 쓰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ing는 심지어 양반입니다. 만약 이렇게 나왔어. made라고 나왔어. 그럼 이건 어쩔 거야? made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들었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그쵸? 해석에 따라 얘가 과거형 동사냐 아니면은 과거 분사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중등부 기준으로는요 1번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중등부 기준으로는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1번 유형은요 그냥 구문 분석만 잘하면 땡입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진짜 중요한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설명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 우리 지난 6과에서 배웠어요.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별표를요 이렇게 줘도 모자라요. 이렇게 줘도 모자라. 겁나 잘 나옵니다. 그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 어제 수능 문제를 살짝 봤는데 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를 안 내는 학교는요 말이 안 돼요. 쓰레기 학교예요. 이 문제를 안 낸다는 거는요. 그만큼이나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내가 계속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서 보통 각각 두 가지의 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행과 완료를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얘네를 비교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럼 비교하는 건 뭐야? 능동과 수동입니다. 결국에는. 결국 이 문제야. 결국 이 문제. 제가 아까 전에 이 2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했다고 했었죠.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는데? 수동태 배웠잖아. 그치? 수동태에서의 핵심이 뭐였어? 능동태와 수동태를 비교하는 거였잖아. 이게 제일 중요했잖아. 얘도 똑같아.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하나만 알려줄 거예요. 하나만. 왜냐면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면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어요. 내가 알려준 방법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구분법 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본적으로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뭐 너무 성의 없죠? 해석으로 구분해라. 능동이면 하는 거고 수동이면 당하는 거잖아. 그쵸? 이거 해석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ing가 하는 거고 pp가 되는 거다. 이거는 너네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능동의 해석, 수동의 해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으로 구분을 하는데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게 뭔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우리가 능동과 수동을 구분함에 있어서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되는 거 이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건데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하는 건데 누가 당하는 건데 즉 그 행동을 하느냐 되느냐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알겠죠? 그 기준을 우리가 잘못 설정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준을 얘로 잡았는데 얘 기준에선 얘가 하는 거거든. 근데 기준을 바꿔서 얘로 잡으니까 얘 입장에선 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ing가 될 수도 있고 pp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능동이 하는 거, 수동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니네 해석 다 할 줄 알아. 중요한 건 뭐다?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는 것이고 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야 이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거에 대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그 기준을요 제가 다 써드릴게요. 다 써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준은요 어렵지 않아요. 너네가 딱 엄청 애써서 외우려고 안 해도 외워져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잘 따라와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요 분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보어와 수식어 역할을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보어 역할할 때와 수식어 역할할 때를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보어 역할 할 때부터 볼게요. 여러분, 보어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죠. 이 형식에서의 보어, O 형식에서의 보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 형식이죠? O 형식이죠. 됐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분사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보어 자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 자리에 나왔을 때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 이 녀석의 기준은 누구냐? 당연히 주어겠지. 왜? 주격 보어니까. 그래서 주어가 기준입니다. 됐어? 얘는 오형식이니까 당연히 목적어겠죠. 얘가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 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기준이다? 목적어가 기준이 됩니다. 됐죠? 끝났어요. 보어 역할. 쉽죠? 이건 간단하잖아. 주어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오형식이면 목적어가 하면 ing, 목적어가 당하면 pp. 쉽잖아. 이게 다야. 자, 바로 이어서 간다. 자, 보어 역할 봤으니까 이제 수식어 역할 볼 거거든. 수식어 역할. 근데 쌤이 이 수식어 역할은 잠깐 부연 설명을 할게. 아까 책에도 나와 있던 건데 분사라는 녀석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잖아. 형용사니까. 근데 이 명사를 기본적으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래 기본 원칙이거든. 형용사가. 우리가 해피 보이라고 하지 보이 해피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거든. 일단 그 위치를 먼저 잡고 시작할게요. 자, 수식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분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 분사가 한 단어일 때요. 한 단어. 자, 그럼 뒤에 있는 경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단어 이상일 때입니다. 한 단어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가 어떤 ing 형태만 나왔어. 그러면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야. 이것만 나왔다면. 근데 ing 하고 어쩌고 나왔어. 뭐 뒤에 목적어도 나오고 뭐 전치사의 명사도 나오고 이렇게 세트로 나왔어. 그럼 이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됐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영어 배울 때 기본 특성 있잖아. 영어는 대두를 싫어하잖아. 앞에 긴 걸 싫어하잖아. 이 덩어리가 명사 앞에 봐봐. 그럼 꾸며주는 말은 이만큼 있는데 명사 한 단어 이렇게 나왔잖아. 꼴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길어지면 분사를 뒤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식어 역할에 일단 위치를 알려줬는데 그럼 여기서 기준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겠죠? 기준이 누군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누가 기준입니까? 얘가 기준이죠. 즉 수식 받는 명사가 기준입니다. 됐죠? 수식받는 명사가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 ing야. 수식받는 명사가 당하는 거야. 그러면 pp예요. 끝입니다. 열심히 외울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보호니까, 주격 보호니까 당연히 얘가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가 하는 거면 ing, 목적어가 당하는 건 pp.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꾸민 바보, 이 명사가 분사 ing나 pp한테 꾸민 바보. 그럼 당연히 뭐야?
꾸밈받는 명사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게요 시험에는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왜 잘 나오는지 알아? 왜 잘 나오냐면은 우리 항상 시험에서 이거 오마중이나 이제 고등부가 마찬가지인데 고등부나 이제 오마중에서는 어떤 어법 문제를 선호하냐면요 해석과 문법이 결합된 걸 좋아해요. 해석과 문법이 결합된 거. 그러니까 단순히 문법적 사항만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쌩암기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쌩암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 무슨 뭐 want, decide, hope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암기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는요 안 돼요 요새 안 돼요. 왜?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잖아. 아주 심플하죠. 근데 영어가 무슨 한국사 시험도 아니고 뭐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낸다는 거야. 분사는 이 해석을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문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석도 할 줄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호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든 고등학교에서든.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유형 두 가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분사는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분사 설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첫 페이지에 가주어진 주어가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약 10분가량 남았거든요. 근데 10분 동안 가주어진 주어 다 설명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설명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주어진 주어에 대한 기본 설명은 저 필기 안 할게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가주어진 주어, 일단 말로만 말하자면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그럼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 근데 주어가 너무 길어. 근데 아까 말했지? 주어는 어디에 나와? 항상 맨 앞에 나오잖아. 문장 앞에. 근데 영어는 앞이인 걸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내버리고 가짜 주어 it을 써준다. 이게 끝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설명은 최소화하겠다. 이겁니다.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보자면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부정사의 내용이 긴 경우에 이를 대신해서 가짜 주어 it을 주어 자리에 두고 진주어 투부정사,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한 8페이지나 9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더 넘어가야 되네. 12쪽이네요. 12쪽. 자, 가주어 진주어 그 자체는 껌이에요. 딴 게 문제거든요. 그 딴 것들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이 긴 걸 싫어한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문장의 뒤에 위치시키는 특성이 있는데 따라서 주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가주어, 형식주어, it을 두고요. 그리고 진짜 주어 투부정사를 뒤로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가주어, it은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해석이 없다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볼게요. 투부정사에 의미상 주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미상 주어.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거든요. 중등부 때 잘 나와요. 고등부 때는 별로 안 나옵니다. 중등부 때는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여기 뭐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문법 책에서 한 가지 불만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의미상 주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어. 니네가 그냥 기계처럼 공부한 건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앞에다가 for 목적격, of 목적격 붙인다. 아마 배운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읽어볼까? 뭐라 나오는가? 가주어잇과 진주어인 투부정사구 이외에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for 인칭대명사의 목적격의 형태로 투부정사 앞에 위치시킨다. 이것을 의미상의 주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뭔 말이야?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끝. 준동사의 주어. 준동사의 주어. 이걸 의미상 주어랍니다. 아주 쉽게 하나 써볼게요. 아주 쉽게 예시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예시는 안 써도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I had dinner 이런 문장이 있어. 나는 먹었다 저녁을. 이렇게 되죠? 이 문장을 선생님이 이 had 있지 had 이 녀석을 투부정사로 바꿔볼게 내가 투부정사로. 그러면 이렇게 바꿨어. to have 됐어. 됐어? 그럼 이 dinner는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따라옵니다. 자 썼어요 목적어. 자 I는 어쩔 거냐는 거야. I 내가 I 이렇게 썼어. 이거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요 여러분 I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이라고 부르죠. 주격이잖아. 주격 주어 우리 인칭대명사 때 배우잖아. 그렇지? 여러분 주격이라는 건 뭔 소리예요? 주어라는 소리잖아. 주어라는 소리 주격이 뭐야? 주어 자리잖아. 주어 자리 주어 자리라는 거야. 근데 주어 뒤에는 뭐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 I라고 썼어. 근데 to have 투부정사는 뭐야? 준동사야. 준동사 아까도 배운 거. 여러분 준동사는 동사입니까? 동사의 확률? 0%.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I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왜? 주어니까. 근데 동사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I라는 형태로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 어떻게 쓰느냐 미리 답부터 알려주면요 for m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지 볼까? 내가 먹었다 저녁을. 됐죠? 듣는 이가 붙어서 주어, 다 붙어서 동사, 을을 붙어서 목적어죠. 됐어요? 잘 봐봐. 먹는 것이죠. 얘는 투부정사니까. dinner 저녁을. 해석 똑같죠? for me 내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먹었다, 저녁을 먹었다, 내가 저녁을 먹었다. 먹는 것, 저녁을 먹는 것, 내가 저녁을 먹는다.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 먹다라는 말, 이 먹는 것을 누가 먹냐? 내가 먹는다고. 근데 내가 I를 여기다 쓸 수 없잖아. 아까 쌤이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투부정사의 주어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름을 칭한 거는요 준동사, 즉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됐어요? 준동사의 주어예요. 그럼 얘도 주어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은는이가 붙인다. 똑같이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주어니까. 그래서 내가라고 했잖아. 됐어요? 이게 의미상 주어야. 자 그러면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인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긴 게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형태부터 가봅시다.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for 목적격, 두 번째가 of의 목적격입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둘 다 은는이가 없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은 무엇이냐? for 목적격을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for 목적격을 쓰면 돼요.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 그냥 대부분 이거 쓰면 된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하면 of의 목적격을 쓰는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걸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of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뭐냐? 이게 책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는 of의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됐어? 친절하고 현명하고 공손하고 정직하고 좋고 영리하고 관대하고 어리석고 무례하고 부주의하고. 됐어?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다 사람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사람의 성향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of의 목적격 쓰는 거예요. 됐어? 나머지는 for 목적격.
해석은 둘 다 똑같아.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뭐 가야 뭐뭐 가. 해석은. 됐죠? 비로 나왔잖아. 그럼 네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 For me, 내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두 번째, 위치입니다. 여러분, 주어는 동사 앞에다가 쓰죠? 그렇죠? 의미상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예요. 그러면 당연히 준동사의 앞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주어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쓰면 됩니다. 어떻게? for 목적격 또는 of의 목적격을 써주고 더하기 투부정사 언어 이런 형태라고요. 됐어? 투부정사 앞에다가 써준다고. 얘가 뭐 하는 거. 됐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이거 외우면 끝입니다. 이거만 외우면 끝이야. 어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은 오의 목적격을 쓰는 거. 요거만 하면 땡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 문제거든요. 의미상의 주어는 단순해서 중등부 시험에서 잘 나와요. 고등부에서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중등부 시험에서 저 의미상 주어보다 더 잘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더 잘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못 드려서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만약에 진도 어디 나갈 차례냐라고 만약에 제가 좀 여쭤보면요. 선생님 그 가주어진 주어에서 뭐 그 시험 포인트 설명해 주신다고 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쪽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수업 다 끝나고 확실한 거 아니야 안 했었어. 맞아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까지.